이번 영상은 캐논의 새로운 시네마 카메라 EOS R5C입니다. 화질 테스트라거나 로우 파일 테스트, 제가 궁금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PV 드론에 또 올리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R5C 리뷰에 앞서서 캐논의 전작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의 경우 메인 카메라를 소니의 또 A7S3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있는데 캐논의 EOS R5에 대한 계속 미련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잘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캐논의 EOS R5는 영상용으로도 물론 더 좋지만 사진의 비중이 좀 더 큰 바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결국엔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영상이 9할 이상이거든요. 거의 영상을 위해서 미러리스 카메라 또는 시네마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R5가 여러 가지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R5에 굉장히 좋았던 점은 RF 렌즈들 되게 좋았고요. 8K 화질 굉장했고요. 미러리스들 중에는 4K 화질이 아마도 가장 좋지 않나. 그 이유는 8K 영상 그대로 소스를 받아들여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4K 영상을 만들다 보니 4K 화질만은 정말 발군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4K HQ가 너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이런 거죠. 발열 때문에 결국은 오래 못 쓰게 돼서 노멀 모드를 또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노멀 모드도 화질이 괜찮았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소니 미러리스라거나 다른 미러리스들도 4K 화질은 오히려 그 R5의 노멀 모드보다는 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120프레임도 촬영이 됐지만 다 라인 스키핑 방식이다 보니까 화질이 다소 아쉬웠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요인은 최고의 화질을 쓰기에 너무나 아쉽다라는 것. 발열에 계속 발목이 잡히다 보니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 편하게 맘먹고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올해 다시 한번 EOS R5C가 출시가 된 거예요. 기존에 저는 R5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에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제가 R5에서 사용하던 8K 굉장히 훌륭한 4K 화질을 또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또 디지털 바디는 최근 카메라들이 또 좋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더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새로 촬영을 하는 영상이어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은 그런 셋업으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일단은 결과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의 경우는 이제 4K 24프레임이나 4K 60프레임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120은 이제 종종 쓰긴 하는데 4K 60프레임만 찍어도 40%나 50% 속도 조절을 하면 꽤 근사한 슬로우 모션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4K 60프레임까지 8K 오버샘플을 하니까 화질이 정말 예전에 R5랑도 또 다른 그런 수준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또 영상을 제작해서 납품해야 되는 그런 그 프로젝트여서 그런 약간의 변화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호였고요. 색깔을 이제 조금만 만져도 제가 너무나 선호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깔끔한 피부톤과 의상이나 어떤 이런 질감들도 너무나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일단 상업 촬영하면서 결과물에 있어서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AF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 AF 테스트를 제가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EOS R5 같은 경우는 듀얼 픽셀 AF 2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R5C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듀얼 픽셀 AF 1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C70도 제가 활용했을 때 걔도 이제 듀얼 픽셀 AF 1세대였거든요. 2세대에 비하면 꽤나 답답합니다. 특히나 트래킹이나 이런 걸 할 때 바로바로 그 움직임을 쫓아가서 AF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느려요.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AF를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근데 EOS R5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인디 영상 제작자라거나 좀 소규모에서 오히려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거든요. 여러 명이서 좀 더 큰 규모에서는 AF를 안 쓰긴 할 텐데 그런 현장에서는 R5C를 활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AF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좀 AF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얼굴 트래킹이나 이런 것도 들어있긴 하지만 1세대와 2세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여러 가지 좀 솔루션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처럼 그냥 삼각대 위에 놓고 V마운트 사용하면 배터리 전혀 1도 걱정 안 합니다. 사실 상업용으로 촬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하지만 런앤건 이런 식으로 들고 촬영한다거나 이럴 때는 꽤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리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또 EOS R5C 셋업을 한번 볼 건데요. 외장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USB P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그 V마운트 배터리가 다행스럽게도 PD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케이블을 뽑아 볼게요. USB PD 케이블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장 배터리는 풀 완충 상태였거든요. 이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뜰 건데
45분이 뜨고 있어요. 풀 충전일 때 45분인데요. 지금 모드가 뭐냐면 일반 촬영으로 바꾸고 일반 촬영 60프레임 기준으로 할게요. 롱곱으로 하고 Clog3 XF AVC 10비트.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38분이 뜹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카메라를 켜놓으면 그냥 정말 저 시간만큼밖에 카메라를 켜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녹화해도 거의 비슷하게 배터리가 소모가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시로 8K 영상을 4K로 오버샘플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지금 촬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사이에 37분 이렇게 줄었죠. 그리고 이 시네마 카메라의 경우는 전원 온오프에 걸리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마음 편하게 지금 말하는 순간에 계속 1분씩 달고 있는데요. 마음 편하게 쓰려면 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PD 케이블을. PD 충전이 되는 V마운트를 이쪽 C타입에 끼워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이런 더미 배터리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죠. 요거는 지금 소니 건데 캐논 건 제가 다른 곳에 있어서 소니 걸 보여드릴게요. 이 소니 거를 D탭 케이블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 V마운트 배터리의 경우는 요 마운트에도 D탭이 있고요. 요 배터리에도 D탭이 있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배터리를 쓰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50W짜리 V마운트 배터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를 가지고 C타입으로 꼽아서 이런 외장 모니터 없이 카메라에만 전원을 인가한다고 했을 때 대략 러프하게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20-30분쯤 사용했습니다. 내장 배터리까지 사용하면 대략 한 2시간 반 가까이, 최대한 2시간 반. 그러니까 정말 대충 잡아서 한 2시간 이상은 어쨌든 쓸 수 있어요. 요거 말고 조금 두꺼운, 요즘 두께 차이가 보이죠? 이거보다 한 요 정도 두꺼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100W짜리. 그걸 쓰면은 대충 한 4시간 이상 쓸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50W짜리 FX 라이언 배터리거든요. 요걸 쓰면 한 얼추 6시간 가까이 정도 쓸 수 있다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요런 V마운트를 활용하면 요런 이제 외장 모니터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략 한 서너 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셋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시네마 카메라 이런 식으로 V마운트 배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R5C의 배터리 타임이 짧다라는 게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 50W짜리를 짐벌이랑 런앤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런앤건용 셋업 정도만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가 이제 저의 런앤건 셋업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V마운트를 달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배터리를 이렇게 딱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콜드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마이크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C타입 케이블 돌려쳐서 이렇게 하면 2시간 이상은 넉넉하게 쓰거든요. 이쪽에는 이제 픽 디자인 클러치라고 하죠. 요거 핸드 스트랩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2시간 이상 넉넉하게 쓰니까 굉장히 고화질로 배터리 크기에 따라서 2시간, 4시간,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더라.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R5C의 짧은 배터리를 극복했는가, 그리고 대략적인 뭐 사용 시간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쨌거나 제가 R5C로 다시 돌아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화질일 텐데 세 가지 카메라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C70, EOS R5, 그 다음에 R5C 세 가지였는데요. 렌즈도 좀 제각각이었고요. 앞에 끼워놨던 필터도 좀 제각각이어서 뭐 컬러라거나 뭐 약간의 화질이 좀 완벽하게 원래 화질이 좀 베스트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각각의 카메라들의 특징이라거나 화질 차이는 충분히 볼 수 있었거든요. 조금은 좀 불완전한 테스트였지만 그럼에도 화질 차이를 확인할 만한 변별력은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 한번 진행하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씨였는데요. 맨 오른쪽에 R5C만 조금 더 차갑게 나오는 뭐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간단히 이제 화질을 보면 그 센서의 차이점들이 보여요. 각 카메라의 특징들이 보이는데 C70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800만 화소 센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그 영상이 저장이 되겠고요. R5 같은 경우는 HQ 모드를 놓으면은 오버샘플된 4K, 그리고 R5C는 60프레임까지는 그냥 기본이 무조건 8K 오버샘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뭐 필터 차이로 R5C가 R5랑 비교했을 때 조금 뭔가 화질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똑같은 필터를 썼으면 거의 비슷한 선회도를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R5와 R5C가 C70보다는 조금 더 선회도가 좋다, 뭐 이 정도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자 쪽이나 여기 구석구석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K 60프레임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뭐 C70 같은 경우는 뭐 4K 30을 찍으나 60을 찍으나 120을 찍으나 사실 선회도나 이런 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영상 비트레이트라거나 듀얼 게인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화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화질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해상력이나 선회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EOS R5의 경우는 60프레임부터는 이제 라인 스키핑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EOS R5C는 여기까지도 오버샘플 방식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화질을 뭐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뭐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쫙 당겨 보면 여기서부터 또 화질 차이가 보입니다. EOS R5와 C70이 뭐 해상력이 좀 이제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5C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아무래도 오버샘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4K 30에서 보여줬던 그 해상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K 30프레임으로 가볼 건데요. 뭐 여기서는 사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당연히 4배나 픽셀이 많은 R5나 R5C가 C70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해상력을 보여주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테스트가 좀 계속 아쉬운 건 똑같은 ND 필터를 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해상력 차이가 좀 보이는데, 어쨌거나 뭐 해외 영상들 찾아보거나 이러면은 해상력 자체는 R5와 R5C는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냥 4K까지만 촬영이 되는 C70이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일 부족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K 120으로도 촬영을 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R5C의 경우 4K 120, 뭐 4K 90프레임 이렇게 촬영을 하면 R5처럼 똑같이 이제 라인 스키핑 방식이라서 R5, R5C가 뭐 화질이 비슷하겠거니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C70이 오히려 120프레임에서는 가장 해상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C70은 그냥 센서 그대로 받아들일 거니까.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해봤는데 좀 의외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C70이랑 R5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오히려 이제 120프레임에서는 C70이 조금 더 해상력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R5C의 120은 R5가 4K 30에서 120 할 때 화질이 뚝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R5C는 120에서도 여전히 꽤 괜찮은 해상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스펙표라거나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뭐 라인 스키핑 방식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120프레임까지 오버샘플을 할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뭐 라인 스키핑 방식을 하면 뭐 화소를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뭐 좀 처리 과정이 좀 더 좋아졌다거나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4K 120 같은 경우는 C70이랑 R5C가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R5의 경우는 뭐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화질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4K 30에 비해서 뭐 120이 좀 화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R5C의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더 화질이 좋아서 이 부분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서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8K까지 120프레임까지 8K 오버샘플을 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라인 스키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저는 이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R5C가 최소한 60프레임까지는 8K 오버샘플이 되고 있기 때문에 R5 수준의 4K HQ 화질만 유지하고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R5C를 구매했는데, 보니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4K 120에서도 화질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4K 30, 60은 당연히 화질이 좋았고요. 8K에서도 조금 더 화질이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물이 좋아서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괜찮았고요. C70에 있던 괜찮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이드 DR이라는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뭐 촬영하시는 감독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늘 컬러 그레이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된 영상을 그냥 쓰기도 하고요. 사실 뭐 예능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촬영, 뭐 리니어 촬영 같은 걸 해서 영상에 쓰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컬러 그레이딩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로그로 촬영을 하고 럿을 입혀서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로그 촬영을 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DR이 일반 촬영보다 훨씬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도 잘 표현이 되고 있고 밝은 부분도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마치 로그 촬영을 하고 럿을 입혀서 일반 촬영이랑 딱 봤을 때 렉 709 비슷한데 DR이 넓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결과물로 촬영되는 그런 기본 모드가 있거든요. 그게 와이드 DR인데 C70에는 있었는데요. R5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R5C, C도 이제 시네마 카메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리니어 촬영보다 굉장히 DR이 넓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양쪽에 C70과 R5C는 와이드 DR로 촬영을 했습니다.
두 카메라가 꽤 느낌을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근데 가운데 이제 R5의 리니어 촬영, 일반 촬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무 쪽을 보시면 확실히 어둡습니다. 나무에 이제 세세한 디테일이 잘 안 보이죠.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와이드 DR로 찍으면 일반 컬러처럼 보이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게 촬영이 되는데 요러고 되게 유용할 수 있거든요. ISO도 낮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넓은 DR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10비트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컬러 보정에도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고요. 마치 로그로 정말 찍어서 럼만 입힌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되게 표현해 주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와이드 DR로 촬영된 거고요. 자, 하늘 쪽 보면은 꽤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상황도 찍어봤는데 나무 쪽은 좀 어둡잖아요. 이 안부도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시로고 3에다가 그냥 기본 럿, 오피셜 럿, 테크니컬 럿만 입힌 걸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두 개가 꽤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되게 그 C록으로 촬영하고 럿을 입혔을 때 그 부드러움, 하이라이트와 안부 쪽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 느낌이 이 와이드 DR로 촬영해도 그게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 촬영만큼 DR이 넓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 준한다 정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비슷한 장면을 하나는 와이드 DR, 하나는 로그로 찍고 럿 정도만 입혀봤는데요. 히스토그램도 가운데다 한번 열어놔봤어요. 하이라이트 쪽을 보시면은 클리핑 된 것들이 좀 보이죠.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촬영보다는 확실히 더 넓은 DR로 찍히지만 로그보다는 조금 좁은 DR이지만 하지만 기본 색감이라거나 명부, 이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일반 모드도 있더라,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금 120프레임으로 한번 샘플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120프레임 촬영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 부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R5C의 굉장히 큰 장점은 무려 8K 60프레임 로우 촬영이 된다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큰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 경우는 이제 2테라짜리 그 엔젤버드 CF 익스프레스 타입 B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사실 2테라 쓰면은 그냥 크게 부족함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256이나 512만 돼도 오래 못 찍습니다. 왜냐하면 한 5분짜리 영상을 찍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충 100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5분에 100기가. 대충 계산 나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로우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큰 메모리부터 준비를 하시고요. 근데 어쨌거나 8K 60프레임을 찍으면 대단합니다. 그건 정말 결과물 자체는 대단하고요. 캐논 로그가 세 가지죠. C로그, C로그 2, 3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넓은 DR을 확보할 수 있는 C로그 2를 로우 촬영을 하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좋았는데 이거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사실 8K가 사실 흔히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유용한 곳이 있거든요.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자, 여기는 인제 스피디움. 재밌으셨습니까? 꿀잼입니다. 피곤하네요. 살려주시라. 와, 재밌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박진감 넘치고 날씨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은 로우 촬영의 가장 큰 장점은 색 보정을 할 때 일반 10비트 영상이라거나 8비트 영상보다 컬러를 틀거나 보정을 할 때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덜 깨진다고 하죠. 밴딩 현상이라거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어쨌거나 후보정을 염두한 고화질의 고해상도의 영상이 필요하다. 굉장히 저는 괜찮았습니다. R5랑 R5C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디 손떨방 유무 차이거든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5의 바디 손떨방 성능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좋고요. 예를 들어서 2870 같이 이제 렌즈에 떨방이 없는 그런 경우를 쓸 때에도 바디 손떨방만으로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R5에 같은 렌즈를 사용해서 렌즈 손떨방, 바디 손떨방이 있을 때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R5C에서 렌즈 손떨방만 있는 경우, 그리고 전자식 손떨방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R5의 EOS R의 EOS R5의 손떨방입니다. 핸드헬드 촬영할 때 이걸 가지고 막 무턱대고 찍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닌자웍을 하면서 R5를 촬영했을 때 손떨방이 어떨지 볼게요. R5는 바디 손떨방과 렌즈 손떨방이 둘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만약에 브이로그를 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손에 들고 찍으면 어떤 느낌일지 그냥 편하게 들고 찍어 볼게요. 자, 이제 곧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죠. 이렇게 손으로 들고 뭐 브이로그를 한다 쳤을 때 어떤 느낌일지. 자, 지금부터는 R5C 닌자웍입니다. 렌즈 손떨방만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닌자웍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렌즈 손떨방만일 때 어떨까? 일단 화면만 봐도 R5가 더 안정적인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브이로그를 한다 이러면 좀 편하게 찍겠죠. 손으로 들고 이런 식으로 촬영할 때 손떨방이 또 어떤지. 자, 지금부터는 EOS R5C 전자식 손떨방을 켜고 촬영해 보고 있어요. 약간 화각이 줄어듭니다. 전자식 손떨방을 켰을 때 떨방 차이를 한번 보고 있어요. 전자식 손떨방. 자, 결과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바디 손떨방이 있는 R5가 손떨방은 정말 한 수 위였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있었고요. 그런데 저거는 있어요. 그 시네마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네마 카메라 중에 바디 손떨방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영상을 위한 상업용 그런 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제 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삼각대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짐벌에 올려놓거나, 뭐 짐벌에서는 사실 바디 손떨방을 끄고 촬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로 약간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저의 경우는 바디 손떨방이 있는 카메라들은 드론에 올리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터에서 오는 진동이라거나 또는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안에 있는 센서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미지가 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디 손떨방이 없는 게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아쉬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핸드헬드 할 때는 확실히 또 손떨방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오히려 없는 부분이 저는 좀 반갑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는 드론에 되게 올려보고 싶었어요. 왜 드론에 올려보고 싶었냐면 드론에 올린 영상은 후반 작업에서 손떨림 보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크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잘랐어야 되는데 8K 촬영을 하면 잘랐을 수가 있잖아요. 뭐 한 반쯤 잘라도 6K 아닙니까? 슬로우 촬영 60프레임도 되기 때문에 고속 촬영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써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 R5C를 드론에 올려서 R5C를 올려서 날릴 수 있는 큰 드론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이로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고프로라거나 또는 뭐 드론에 사용하는 FC, 뭐 플라이트 컨트롤러 안에 있는 자이로 데이터를 빼와서 그걸 가지고 후반 작업을 하는 3D로 이제 손떨방을 잡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상업 촬영할 때 FPV를 날릴 때 고프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고프로를 후반 작업하는 그 프로그램 릴스테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이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뭐 워프 스테빌라이저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손떨림 보정 후반 작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르고요.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진 그 소니의 카탈리스트 브라우저에 쓰이는 그것과 동일한 방식인데 그건 소니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이로플로우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 어떤 카메라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이라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다 다루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후 영상에서 반드시 그 내용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이번 영상에서는 결과물만 볼 건데요. 먼저 이제 C로그2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흑백 영상처럼 이제 보이고 안부 쪽이 특히나 좀 이렇게 어두운 영상을 좀 눈으로 보실 텐데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확 끌어올려 봤거든요. 안부 쪽을 확 끌어올려 봤는데
확실히 로우 촬영의 장점이 색깔이 잘 살아납니다. 예, 보정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안부 쪽의 컬러도 굉장히 잘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좀 외부 야외에 노출을 좀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자이로 플로우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계신데요. 오른쪽이 자이로 플로우로 손떨방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고요. 왼쪽이 원본 소스인데 왼쪽도 얼핏 보시면은 크게 흔들림이 없다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뭐 드론 세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손떨림이 잘 잡히는 편인데 뭐 턴을 한다거나 기동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러움이 왼쪽에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뭐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구분하기 쉬우시라고 오른쪽은 후반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카메라도 마치 고프로처럼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바디 손떨방이 없어서 센서가 튈 걸 걱정하지 않고 비행을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비행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R5C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한 만큼 결과물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8K로 촬영을 하고 손떨림을 잡았으니까 약간 크롭이 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해상도가 좋잖아요. 거기다가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니까 영상을 살짝 천천히 돌려도 굉장히 시네마틱한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제 영상에서 아마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뭐 이미 리뷰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빼기도 했고요. 뭐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리뷰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의 경우는 어쨌거나 화질이 제일 궁금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만족할 수준 또는 그 이상이어서 화질에 있어서는 정말 진짜 너무나 좋았고요. AF는 정말 좀 세게 얘기하면 안습입니다.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이 만약에 소니 미러리스나 이런 거 사용하시던 분들이 넘어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라서 그 부분은 꼭 감안하시고요. 답답합니다. 잘 못 잡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정확하긴 하고 하는데 좀 느리고 좀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부분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부 전원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쓴다면은 정말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셋업에 관련된 부분도 담았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8K 60프레임 화질 정말 굉장하고요. 다만 그 8K 60을 쓰기 위해서는 외부 전원이 필요하다. 뭐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8K 60을 만약에 외부 전원 없이 사용하고 싶다. 쓸 수는 있습니다만 렌즈가 작동을 안 합니다. 조리개도 작동을 안 하고요. AF도 작동을 안 해요. 이 부분이 살짝 짜증이 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드론용으로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화질 굉장히 좋고요. 색감도 되게 좋고요. 특히 피부톤 굉장히 좋고 배터리랑 AF가 아쉽더라.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질에 있어서는 훌륭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리뷰를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자이로 플로우라거나 뭐 손떨방 잡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